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던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그 10시 구간 지나서부터는요,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무엇보다 오늘은 코스닥이죠. 1년 만에 700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 있습니다. 진의들과 함께 시장 상황 쏙쏙 이해되기 쉽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에 이제 뭐 직전입니다만 중국에서 양회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서 우리나라와는 이 정치적인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그냥 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소환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해진이 김혜진 전문가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먼저 풀어볼 주제는 바로 이 중국 양회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양회라고 하고 뭐 중국에서는 최대의 정치적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아리송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면 양회가 뭔지부터 풀어주시죠. 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죠. 1년에 딱 한 번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과 그다음에 고위부의 각국 상무위원들 그리고 각 성과 자치구의 대표들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렇게 5천 명이 이내 참석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를 양회라고 하는데요. 이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나 정치에 대한 큰 그림, 큰 틀을 발표하기 때문에 중국의 최종 의사결정 회의라고도 불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부터의 해방, 중국이 조금 자유로워졌다, 좀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모습도 양회에서 보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양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양회는 두 개의 회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정협, 두 개의 회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인대는 자세히 좀 볼까요?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된 최고 국가 권력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각 성이나 지자체, 자치구에 선출된 대표들과 소수 민족의 대표들로 구성된 3천 명이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전인대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답게 뭐 헌법의 수정이나 이행, 그다음에 뭐 국가 주석이나 부주석, 국무원들의 선출과 파면, 국가 예상 집행 등 중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영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고요. 정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고의 정책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협은 중국의 공산당을 비롯해서 각 당파와 소수민족,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의 교포 등 각계 각층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는 2천 명 정도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임기는 전인대의 대표와 같은 5년이고요. 정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나뉘는데 이 전국위원회에서 구성원에 선출돼서 상무위원회로 국정 방침에 대한 토의를 시작합니다만 전인대에 비해서는 조금 그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전인대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양회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현재 전인대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높기 때문에 전인대가 역사적으로 더 길다, 더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협이 더 오래됐고요.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정협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질 당시에 먼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소수민족과 중국 공산당 대표들이 모여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하고 오성 홍기를 국기로 정한다라는 것을 했던 거에서 정협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인대가 생기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3차 전인대 회의부터 같은 달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회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1995년부터 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협이 먼저 진행이 되면서 원래는 매년 3월에 진행이 됩니다. 정협은 보통 3월 3일에, 전인대는 3월 5일 날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엔 좀 다르죠. 올해는 5월 21일, 내일부터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양회가 진행을 못했던 건데요. 현재 기존의 양회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보름까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양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경황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기간은 내일부터 28일까지 8일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회의 같은 경우에도 최소 인원으로 좀 축소하고 간결화하고 또 정협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회의라고 할까요? 화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중국 양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요, 매년 3월 정도에 개최가 되고요. 2주 조금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밀렸죠. 시기도 5월 달로 밀렸고요. 이번에 그 기간 자체도 조금 줄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전인대가 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인데요. 정책 자문기구,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데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회를 잘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전문가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 양회라는 걸 했을 때 실제로 뭐가 바뀌는가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걸까요? 네, 매년 이렇게 중국 양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이 양회에서 중국 정책의 큰 그림, 정치와 경제의 큰 정책 기조와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막식에서 중국 총리 보고가 있거든요. 이때 경제 정책 목표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 정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중국 정책 기조와 강도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중국 본토의 경제, 나아가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회에 대한 기대감, 이목이 쏠리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양회에서 발표된 경기 부양책이나 경기 성장률 목표치는 실제로도 이제 이듬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에 부합하게 발전을 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양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뚜렷하게 밝혔던 해에는 중국의 증시가 3개월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때 모습도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도 촉발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중국의 양회가 좀 집중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양회 전인대 2차 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8%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4조 위안의 경제 부양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간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양회 이후에 중국의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도 역시 중국의 샤오캉 사회라고 2022년까지 중국이 빈곤층이 없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연간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크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하방의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도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고요. 전인대의 정책 방향의 설정, 또 정책의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요. 이 양회의 결정에서 나아가서는 중국의 증시, 글로벌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회에 대한 발표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양회에서는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큰 그림도 다 그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시죠? 한다면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 봤을 때도 실제 양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혜진 전문가님, 이 내용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양회에서 올해에는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는 좀 한다면 한다라고 할까요?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 실제도 경제 성장률이 그 목표치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발표했었던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발표를 할까,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미지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 목표 자체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죠.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이 센 입장에서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경우에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좀 불투명하다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중국은 목표치에 정말 부합하게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는데요.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2018년부터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그대로 이뤄냈습니다. 사실 중국이 2022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샤오캉 사회는 연간 6% 이상씩 성장해야 하는 꽤 높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거든요. 하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도 그 목표치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양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보다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될 것인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양의 관전 포인트는 정책의 목표, 그다음 경기 부양 패키지, 마지막으로 신경제, 신성장 동력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부양 정책 패키지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도 있는데요. 현재 기대되는 것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신성장 전략이 올해 양회의 메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대외 정책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정책, 개방을 확대할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지 주목을 끌게 될 거고요. 정책 중에 통화 정책은 이미 중국이 완화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의 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언급해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사실 재정 정책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프라 투자는 경기 부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철도, 도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보건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할 4차 산업의 핵심 5G와 반도체 관련 투자도 이번에 크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년간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들이닥친 이 특수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에서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워낙에 또 양회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들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관련주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중국 양회 관련주라기에는 범위도 너무 말씀해 주신 대로 광범위하고요. 또 굳이 나누고 꼽자면 너무 여러 가지겠죠. 중국의 경기 관련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을 일단 펼칠 것이니까 저희가 어제부터 소개해드린 중국 관련 소비주가 저희한테는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SOC 사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SOC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련주를 찾다기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전 글로벌리한 경기 부양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 산업의 성장성을 느끼고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찾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경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와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강조해드린 5G와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국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정협이 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두 가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대해서 오늘 지리스탁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문서진 전문가도 같이 소환을 해서 주식과 개론 오늘 가장 또 뜨거운 업종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소비주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화장품주 쪽으로 집중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중국 소비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릴 텐데 결은 조금 다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과 개론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소비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자, 바통을 오늘 이어받은 곳은요. 면세, 카지노, 여행주 이쪽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면세 카지노, 여행주 주목해 볼 만한 근거, 이유 좀 제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저 앞서 이제 김혜진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양회가 이제 개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양회 때 코로나 종식에 대한 선언 이 여부가 지금 좀 주목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코로나 이제 종식됐다라는 선언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동 제한 관련 부분을 풀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우리나라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이걸 푼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바로 올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을 왔는데 2주 동안 격리되고 여행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트 트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이제 코로나 종식 관련 부분은 이제 이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에서 계속 이제 경제 재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업황이 이 정도만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 백신 모더나 쪽에서 오늘은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백신 뭐 개발됐다 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튄 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이쪽 좀 분석해 보려고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양회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업황 자체가 워낙에 또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기대감 또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면세, 카지노, 그리고 여행주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된 업황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섹터를 분석을 할 때 무조건 다 좋은 섹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 중에 사실상 분석해보고 안 좋으면 저희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카지노, 면세, 그다음에 이런 이 여행 쪽은 사실상 분석을 해보면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대만큼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면세 관련 부분은 호재는 좀 확실하게 이 중에서는 가장 좋더라고요. 네. 예, 카지노나 여행, 뭐 면세 이 중에서는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일단은 면세 같은 경우는 숨구멍은 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 자체가 뭐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뭐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닌데 인도네시아 쪽에 면세점 보면 문을 닫아 버리니까 거기 뭐 가죽 제품도 곰팡이 펴버리고 네. 이런 거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면세점에 있는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원래 면세법에는 이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면세는 6개월 지나면 폐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원래 이제 판매자에게 공급자에게 이게 다시 반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풀어준 거죠. 6개월 이상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팔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 아울렛 같은 거 보면 어우, 예, 많이 가시더라고요. 명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옛날에 보면 별로 이렇게 없는데 요즘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겁니다. 다만 이게 면세로 나오진 않아요. 면세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을 할 때, 시중에 유통할 때 면세는 아니고요. 당연히 거기서 다 그냥 처리가 됩니다. 면세만큼 가격 메리트는 네, 다 나옵니다. 네. 부가세도 보고, 다음 개별 소비세 다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모멘텀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성장성을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카지노가 또 보면, 카지노는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글로벌 주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카지노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확진자 수 증가세인데,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좀 안전국이라는 느낌은 사실은 듭니다.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못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못 와요. 못 오지만 만약에 이게 풀려서 올 수 있게 되면 일본이나 그다음에 뭐 마카오나 중국 쪽보다는 확실하게 우리나라 쪽,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쪽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카지노 쪽으로 이 수요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방역 안정국이라는
어찌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VIP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중요한 건 이건 역시도 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직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행인데요. 여행은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예, 아직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1년 이상 또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행이라는 여행 수요 자체가 해외여행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당분간 뭐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기 한 1년 안에 해외여행을 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부분 여행사들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 패키지 여행은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안 좋지만 또 중요한 건 그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조금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더 꺼려지죠.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도 패키지 여행의 수요 감소된다는 감소했었죠.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우려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행 업종 역시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만큼의 이 소위 말하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직하고 정말 냉철한 진이의 판단 들어봤습니다. 면세, 카지노, 여행 이에 대해서 마냥 좋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냉정하게 좋은 부분은 좋게 그리고 앞으로 좀 물음표가 붙을 만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면세, 카지노, 여행 여기에 관련주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여기 관련주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관련주를 네, 저희가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네 가지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이 종목들은 당장보다는 하반기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가 조금 더 좋아질 만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먼저 제가 파라다이스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단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라다이스의 특징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이 큰 방어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지노가 이제 영업을 재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노선의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지노가 아닌 이제 호텔 부분에서의 이제 회복성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1분기의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카지노가 못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이거는 이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매출이 증가해서가 아닙니다. 비용이 감소해서예요. 예, 카지노에서의 비용은 이제 콤프라고 있는데요. 콤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의 이제 VIP 회원들을 위해서 객실 이용료나 아니면 비행기 티켓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마케팅 비용이죠. 이 콤프 비용이 회원들이 이제 오질 않으니까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줄었으니까 실적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라 보기는 어렵네요. 예, 네, 매출이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실적 수치상으로는 네. 좋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카지노 업황에서 그나마 실적이 방어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카지노가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3월달 말부터 이제 4월 말까지 영업을 못하다가 재개를 했는데요. 물론 뭐 바로 개장을 하자마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는 않았겠죠. 오지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해외 VIP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국내 여행객들의 수요를, 국내 이제 카지노 이용객들로 이제 매출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뭐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매출은 조금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영화관이나 헬스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네. 집객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우려감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카지노에 대한 이제 뭐 좀 많이 손님 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카지노에서 좌석 간에 뭐 뛰어앉기 또는 뭐 사이드 베팅 하지 않기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이드 베팅까지 할 정도로. 네, 사이드 베팅이 좌석이 아닌 곳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그만큼 사람이 몰려야 이런 게 전략이 유효할 텐데 이런 사람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뭐 정상 매출의 절반 이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 회복 기대감은 아까 업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현재 뭐 이번 달 1일부터 중국이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은 노선을 좀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외교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지켜봐야죠.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좀 VIP 의존도가 높은 카지노의 특성으로 봤을 때 좀 현재는 좀 업황적으로는 조금 불확실한 면이 큰데요. 마지막에 이제 빅카지노, 호텔 부분에서의 빠른 회복성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2월달, 3월달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여행도 못 가고 국내 여행도 많이 안 가셨잖아요. 3월 말부터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요. 이 파라다이스의 부산 객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는 30% 그리고 이번에 5월 황금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100% 가까이 숙박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여행을 좀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지금 프로모션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의 수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요 좀 기반으로 4월, 5월 연휴의 효과에 힘입어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용이 지난달에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때 비용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뭐 실적에는 나쁘지 않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의 VIP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정상화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여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반기의 여행 트렌드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여행의 트렌드가 가성비가 아니라 안전이다. 그러니까 싼 국가가 아니라 안전한 국가를 찾을 것이다. 그 면에서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점수를 제가 줄까요? 아, 네네. 점수. 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실적도 방어해줬고 네. 5점 정도를 매겨봤습니다. 중립이네요. 네. 사지는 마라 이거네요. 아직은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 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뭐 딱 느낌이 오죠. 아, 텍스. 뭔가 세금 관련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는 잠깐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사후 환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서 그쪽 나라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붙이거든요. 근데 원래 부가가치세라는 게 내가 거기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물건을. 네, 그렇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신 환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중국에게 이제 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알리페이부터 해서 유니온페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인들이 좀 받기 편한 이런 환급 대행 시스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쪽 관련 부분에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코로나가 완벽하게 풀려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감안을 하면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제가 보기엔 교역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먼저 풀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계속 이제 움직임은 보이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중국인들을 유입이 기대는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대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올지는 몰라요. 이게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좀 불확실성인 거고요. 저는 근데 이쪽에서 또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 성형 관련 부분을 네.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관광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 촉진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용 쪽 관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성형이나 미용을 하고 가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미용이나 이런 건 좀 굉장히 또 크잖아요. 금액이 뭐 한 번 뭐 하면 시술 자체가 몇 백만 원 이상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중국인 미용 성형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성형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려면 2주간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주를 그냥 자연스럽게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그렇죠. 하고 와서 네. 시술을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또 격리가 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성형을 하는 거니까 한 번에 이게 완벽하게 짠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기간이 또 기간이 있죠. 이게 안착되는 시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미용 관광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나라 시술 받고 안청하고 들어와도 바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도 격리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격리됐을 때 피부 시술이나 성형 시술이 늘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재택근무도 있고 네. 또 마스크도 많이 끼고 나고 그래서 클래시스의 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급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종목은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미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 여기에선 if잖아요. 만약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핵심은 결국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꽤 괜찮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점수도 저는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립 의견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이제 하나투어. 이것도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것 중에 가장 좀 부정적인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한 뭐 모두투어,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은 패키지 여행을 중심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행사의 특성상 장거리 노선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단거리 노선은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장거리 노선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면 뭐 인도 이상을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유럽, 미국인데 사실상 이쪽이 다 지금 코로나 관련 지역이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동양인에 대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쪽을 여행하는 걸 좀 꺼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전혀 없고 중요한 건 이거 패키지 여행 관련 이제 이 매출인데 뚝 떨어졌죠. 네. 근데 저는 당분간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패키지 여행은 단체로 같이 모여서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상 단체로 뭔가를 같이 한 버스에 타서 자꾸만 같은 데 움직이고 몸을 부딪히고 하는 걸 그래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여행의 주 고객층 자체가 대부분 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네. 예,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어렵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업황 회복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엔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사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상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 되고 났을 때는 오히려 하나투어는 더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보지만 전 지금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5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호텔신라 한번 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호텔신라를 볼 건데요. 이제 호텔신라의 뭐 여행도 있지만 호텔 부분도 있지만 면세점 위주로 좀 볼까 합니다. 제가 호텔신라의 특징을 잡은 세 가지는 이런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최악은 지나가는 중일 것 같다고요. 두 번째는 면세 재고품 판매.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면세 재고품 판매랑 국외에 이제 반송을 할 수 있는 걸 허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국내 인지도 1위인 호텔이 호텔신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현재 실적이 나왔습니다. 호텔신라의 실적을 보시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컨센도 좀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실적 악화가다가 공시한 이래의 첫 분기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호텔신라가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1분기, 2분기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1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한 매출이 좀 괜찮았습니다.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2월 달부터 그 부분도 막혔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절반 이상으로 뚝 절감을 한 거죠. 현재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내점 같은 경우에 좀 양호했어요. 면세점 실적을 보면은 내국인들의 면세점이나 뭐 이용액은 그래도 양호하게 지켰는데 이게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의 타격이 셌습니다. 공항에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도 매출 부분이지만 이게 임대료가 그렇죠. 많은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영업 손실이 좀 임차료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났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좀 영업 손실을 예상보다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여행 수요가 생겨야 되겠죠. 면세점을 이용하는 수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나마 두 번째 괜찮은 부분은 그겁니다. 면세 재고품 판매가 시작이 된 거죠. 상반기 최악의 국면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면세점의 판매가 안 되면 재고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각 면세점별로 재고가 쌓이는 현황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재고가 쭉 많이 쌓였다가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관세청에서 이거 팔아도 된다. 6개월 이상이 된 재고에 대해서 팔아도 된다고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울렛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면세품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 면세품 경우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이제 판매자에게 바로 반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지역에도 팔 수 있게 했어요. 원래는 안 그래서 됐었잖아요. 네, 원래는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의 따이공들한테 판다면 중국 내에서의 좀 수요도 생길 수 있겠다. 이 면세품들에 대한 수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면세품이 이제 뭐 이렇게 유동성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예상되는 규모는 1,600억 원 규모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호텔입니다. 국내 인지도 1위 호텔에 제가 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호텔신라의 투숙객들이 뭐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많은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좀 진정돼야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화랑이 되겠지만 내년까지의 수요도 보신다면 또 그래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 점수는 호텔신라도 저는 일단은 애매하다라고 해서 5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5점을 받았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만 말씀 못 드려가지고. 네, 조금 타픽 고르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종목들에 대해서 진이들의 점수가 짭니다. 뭐 얼마나 좋은가, 이것보다는 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전부 다 종목들이 5점으로 통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5점짜리 다 같은 점수 중에서 그래도 탑픽을 뽑자면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까요? 네, 사실 이게 거의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많다라는 네, 거고요. 그런 의미로, 네. 예,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산다면 뭘 사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글로벌 텍스 프리를 일단은 저희가 탑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실제로 지금 매출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글로벌 텍스 프리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용 성형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해서 네. 글로벌 텍스 프리를 일단은 탑픽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보면 지금 뭐 차트 혹시라도 보이나요? 볼 수 있으면 일단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한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나오네요. 네. 목표가는 충분히 4,500원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나왔었던 탑픽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했던 업종은 대체적으로 주의를 하라,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니까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식학개론 시간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들긴 하는데요. 면세 그리고 카지노, 여행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요 한마디만 좀 드리도록 하죠. 공개 방송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이가 들려주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요 어제 1부가 있었죠. 2부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두 번째 진이죠.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제는 종목 장세에서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어제와 조금 달라요. 오후 4시 10분인데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주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학개론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